시한부여섯 달. 황기찬의 입술에서 떨어진 이 말은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치 얼음 조각처럼 깨져 흩어졌다. 의사의 목소리는 이미 기억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새겨진 흉터가 되어 있었고 그 흉터는 매 순간 그를 찔러댔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강세리가 아니라 한때 자신의 전부였다가 지금은 서로의 상처만을 나누어 가진 강재인이었다는 것이. 그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둠이 차 안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동안 그 어떤 번호도 누르지 못한 채 살아있는 동안 또다시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의 손가락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강세리는 예리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걱정이 아닌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재단하는 눈빛이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물음표는 염려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차가운 계산이었다. 기차는 답 대신 물잔을 들었다. 이 집의 물은 언제부턴가 자꾸 쇠맛이 났고 그 맛은 그들의 관계만큼이나 쓰디쓸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가 천천히 말을 꺼내자 공기가 한순간 정지했다. 마지막이래. 덜컥. 강세리가 들고 있던 찻잔 받침이 테이블에 떨어지며 가벼운 경고음을 울렸다. 어떡하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차가운 산술이 돌아가고 있었다. 비용 계산, 계좌 정리, 명예 변경, 출국 동선까지.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펼쳐놓는데 주저함이 없는 눈빛이었다. 기차는 그 눈빛을 보며 자존심을 깊숙이 접어넣었다. 제인에게는 말하지 마. 내 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순 없어. 그 순간 자신이 끝내 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그날 밤 거실의 따스한 조명 아래에서 이태호는 오래된 관찰 습관으로 공기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다. 아트딜러가 되기 전부터 그는 사람의 거짓과 진실 사이에 끼어드는 먼지, 무늬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데 뛰어났다. 복도 끝, 닫힌 방문 사이로 스며드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응, 이모. 시한부래. 이번엔 진짜 기회야. 지호 데리고 나가면 돼. 요즘 출국 생각보다 허술해. 허술한 건 출국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걸 강세리는 끝내 모른 척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얇은 웃음소리가 태호의 등을 차갑게 식혀갔고 그 차가움은 결국 그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것을 추적하라고. 통화 기록, 은행거래, 부동산 계약, 항공권 예약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다음 날 YL 그룹 회계팀 사무실에는 이례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세리가 익숙한 목소리로 낯선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계좌 리스트가 필요해요. 최근 3개월간 거래. 세부 내역까지 전부. 팀장은 규정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진땀을 흘리며 머뭇거렸다.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강세리의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는 리듬은 재촉을 넘어 협박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었고 결국 그 파일은 복사되어 그녀의 손에 넘어갔다. 같은 순간 다른 층 사무실에서 이태호는 자신이 믿는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문장을 보내고 있었다. 함정을 깔자. 함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거짓 계좌 하나, 움직이면 남는 발자국들, 그리고 그 발자국을 짓밟는 완벽한 타이밍. 정우성은 법적 검토를, 김도윤은 현장 확인을 맡았다. DH홀딩스의 회의실에 모인 네 사람 태호, 정우성, 김도윤, 그리고 강재인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불편함을 견디고 있었다.
태호는 입술을 꾹 눌러 담은 후 말했다. 지호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강재인은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며 깊은 숨을 쉬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든 뒤 마주해야 하는 복잡한 감정들에는 확실히 용기가 필요했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망가뜨린 시간들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항은 늘 그렇듯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밤의 출국장은 저마다의 이유가 바퀴 소리에 매달려 끌려나가는 장소 같았다. 강세리는 지호의 작은 손을 힘껏 잡고 말했다.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거야. 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파서 못 왔어. 간단한 거짓말일수록 오래 간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만 들킨 뒤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은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있었다. 심사대 앞 전광판이 미세하게 깜빡일 때 김도윤이 먼저 나타났다. 그 뒤로 정우성 그리고 이태호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세리 씨, 출국 금지입니다. 호명은 판결처럼 짧고 명확했다. 무슨 권리로 내 발을 묶는 거예요? 그녀의 성난 목소리 위에 태호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얹혔다. 지호를 이용할 권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봉투가 열리고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서 차례로 민낯을 드러냈다. 위임장 위조 시도, 허위 의료비 명목의 금전 인출,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거운 DNA 결과지. 지호는 태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정말로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태호는 아이에게로 무릎을 낮추며 대답했다. 그래.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게. 여기까지는 그 누구의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다. 경찰이 다가왔고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까지도 강세리는 끝끝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끝난 줄 알아요? 이건 그냥 예고편일 뿐이에요. 관계자들의 귀에만 닿을 법한 낮은 쉿소리로 내뱉은 그 말은 협박도 애원도 아닌 하나의 선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정말로 끝은 아니었다. 체포 이후 이틀이 지났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느 익명 블로거가 올린 글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YL 그룹 회장, 유산 상속 계획 전격 변경.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게시글에 첨부된 흐릿한 스크린샷에는 사회공헌, 신탁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보였고 황기찬의 서명이 얼룩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기자들은 추측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답게 발빠르게 움직였다. 회장의 건강 상태가 위중, 비밀 유언장 존재 가능성 높아. 가족들, 경영권 재편을 놓고 수면 아래에서 치열한 신경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시끄럽고 자극적인 곳으로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정작 조용한 곳에서 벌어진 일은 따로 있었다. 병실 옆 상담실, 창문에 비친 저녁 햇살이 유난히 얇고 차가워 보이던 그 시간. 황기찬은 변호사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유 원장은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보탰다. 단,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어요. 변호사가 펜을 들자 기찬이 계속했다. 강세리가 연루된 불법적 시도에서 회수한 금액 전부를 지호 이름의 기금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 아이가 예술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기만의 선택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주 짧게 멈춘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강제인 부분도 있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회사의 윤리감사위원장을 맡길 수 있게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 변호사는 눈을 깜빡이며 우려를 표했다. 개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은 어차피 사라지지 않아요. 기찬이 잔잔하게 대답했다. 다만 기준은 남겨둘 수 있죠.
같은 시각 구치소 접견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강세리의 시선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차가움 속에는 여전히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변호사님, 보석 신청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역공할 준비도 해야 해요. 언론은 언제나 제 편이었거든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으로 답을 대신했다. 지금 추가로 나온 증거들을 보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강세리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며 낮게 웃어 보였다. 증거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히 만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이름을 꺼냈다. 캐서린. 그 이름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였다. 타인의 신분을 빌려 입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과거 범행들의 어두운 그림자. 변호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니라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을. 며칠 후 도시 외곽의 작은 미술관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오 장학기금의 첫 번째 전시회였다. 작품 설명 옆에는 어린 손글씨로 쓴 한 줄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색깔은 도망치지 않는다. 사람이 도망치는 거다. 아이는 여전히 세상의 사물들에게 단단하고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고, 태호는 그 옆에서 관람객들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내고 있었다. 강재인은 오랫동안 멈춰서서 캔버스의 하얀 여백을 바라보았다.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경험이었다. 축하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도망치지 않게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직원이 눈치를 보며 수화기를 살짝 가렸다. 그때 미술관 안내 데스크에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태호 선생님께 급한 전화인데요. 병원에서 온 연락이에요. 짧은 순간 동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지나갔다. 태호는 뛰지는 않았지만 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빨라졌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의 표정을 한순간 날카롭게 만들었다. 황기찬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놀랍게도 얼굴빛이 생각보다 환해 보였다.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았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말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태호가 낮게 반문하자 기찬은 웃지 않으려다가 결국 조금 웃어 보였다. 말기는 병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래. 다만 성공 확률이 낮을 뿐이야. 그는 다짐하듯 아니 사과하듯 말을 이어갔다. 살아보려고 해. 한 번쯤은. 제대로 말이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늦게 긴 숨을 내쉬었다. 살려는 마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지막 양심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 일정이 확정되던 바로 그날 인터넷에는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영상이 떠올랐다. YL 그룹 회장의 비밀 녹취 파일. 화면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음성만큼은 또렷하고 선명했다. 당신이 죽으면 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시라고요. 냉기 어린 여성의 목소리 뒤로 놀랍게도 남자의 낮은 중저음이 겹쳐 들어왔다. 그럼 거래를 하죠. 당신이 원하는 숫자는 줄 테니 대신 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영상은 바로 거기서 뚝 끊어졌다. 누가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누가 녹음했는지, 또 누가 이것을 세상에 공개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댓글들은 이미 그녀와 그의 윤곽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여론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져 나갔다. 동정과 분노가 번갈아 가며 화면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세리는 구치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이걸 흘린 걸까? 그 물음에는 초조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줄의 메모가 변호사를 통해 밖으로 전달되었다. H&K 계약 원본이 있어요. 창고 3층 회색 서랍장 안에. 열쇠 암호는 캐더린이에요. 그 메모는 누군가의 손을 거쳐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사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다. 오전 11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오후 3시 언론 속보 타이틀. 과거 계약서 조작 정황 추가 발견.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흙탕물은 모든 것을 함께 끌고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서류 더미와 통신 기록들, 복잡한 공소 사실과 끝없이 밀려오는 여론의 파도에 정신없이 휘말려 있을 바로 그때 진짜 반전은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공증 사무실의 작은 방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추가 유언장이었다. 읽어 내려가던 변호사의 눈썹이 가볍게 떨렸다. 소신인 강세리. 동석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모였다.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내가 나로부터 가져간 것들과 내가 너에게 빚진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이 문서를 남긴다. 너에 대한 미움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지호에게서 너를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 다만 너는 그 아이를 이용할 권리만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가 진심으로 아이를 바라볼 날이 언젠가 온다면 공익기금에서 지정한 상담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성실히 이수한 뒤 보호관찰관 동행하에 면담을 허락하겠다. 그때가 되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인생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서명, 날짜, 증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종이는 화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한 파괴를 뜻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누군가를 아예 지워버리는 대신 다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방식으로 말이다. 강재인은 그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선을 긋는 일도 사랑의 일부일까요? 그녀의 질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랍도록 명확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옮기며 계속했다. 선을 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지키는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술 전날 밤 기차는 침대 머리맡에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혹시라도라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비겁하게도 또 얼마나 용감하게도 만들 수 있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그의 목소리가 기계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지호야. 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전혀 괜찮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대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만큼은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녹음이 멈췄을 때 창밖의 새벽은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닫혔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을 이토록 느리게 만드는 잔인한 것이었다. 강재인은 손에 쥔 종이컵을 말아 올렸다가 다시 펴기를 끝없이 반복했고 태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를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김도윤은 복도 끝 창틀에 기대서 뭔가를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했고 정우성은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서류철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달랬다.
그 누구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집도인은 숫자 대신 문장을 선택했다. 정말 힘든 구간들이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잘 버텨주셨어요. 짧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에는 환호 대신 깊은 안도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어떤 축하보다도 먼저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기차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 자동차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각자 다른 사정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새로 배우는 언어를 연습하듯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부터는 미래형으로 하고 싶어. 제인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기찬이 부연했다. 미안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는 잠깐 멈춘 후 덧붙였다. 그게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시도만큼은 해보고 싶어. 그 말은 하나의 약속처럼 들렸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오직 지켜질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법이었다. 미술관의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테오와 지오는 캔버스에 서로 다른 종류의 하얀색들을 차례로 얹어가고 있었다. 아이가 붓을 멈추며 말했다. 하얀색도 여러 개가 있는 거 알아요? 테오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그 옆에서 강재인은 전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다가 문득 펜을 멈췄다. 오래전 잊고 싶었던 어떤 밤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욕망이 누군가의 미래를 훔쳐갔던 그 어둠 속의 밤.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결심이 누군가의 미래를 지켜주려 애쓰는 이 밤. 선과 여백, 경계와 색깔.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써 넣었다. 도망치지 않는 쪽으로. 한편 구치소 면회실에서 강세리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자신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것이고 자신 역시 세상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온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는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담해 볼게요. 변호사가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정말 진심이신 건가요? 강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에요. 그 대답은 여전히 관습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계산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엔딩은 마침표 대신 쉼표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정이라는 것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것도 거창한 선언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거나 다가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조용히 반복되었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선을 긋고 누군가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다. 살려는 마음이 살아있는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면 지키려는 마음은 아마도 살아남은 자의 첫 번째 약속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새로운 회차가 시작되더라도 이 이야기의 인물들은 적어도 한 번만큼은 서로에게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오래도록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이 그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이제 시간이 결정해 줄 일이었다. 병실 창가에서 황기찬은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그의 얼굴에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도 오늘만큼은 그리 시끄럽지 않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을 만큼 단단한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았다.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기찬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의미도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이해한다는 의미의 악수였다. 기찬의 눈에서는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여전한 그리움이 흘러나왔지만 제인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지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해야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의 지점에서 마무리되었다. 각자의 앞에 놓인 새로운 길들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갈 용기만큼은 모두가 차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